서울의 심장, 강남. 그 중에서도 테헤란로 일대와 한강변을 따라 늘어선 최고급 아파트 단지들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대한민국 부와 권력의 상징입니다. 이곳의 부동산은 마치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철옹성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어떤 경제 위기나 정책의 변화 속에서도 강남의 집값은 궁극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굳건한 믿음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견고한 철옹성 안에서 무언가 기묘한 파열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펜트하우스와 알짜배기 매물들이 시세보다 수억 원이나 싼 가격표를 달고 급매라는 이름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 부동산 시장에서 급매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곳에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금력이 풍부하여 시장이 얼어붙으면 그저 거래를 멈추고 기다리는 쪽을 택합니다.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개업소에 은밀하게, 그러나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오는 이 판매자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격을 흥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단 하나의 조건만을 내겁니다. 지금 당장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매수자를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수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당장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이 절박함. 과연 이 다급한 판매자들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 경제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소리 없이 스며들었던 중국 거대 자본의 주역들입니다. 이들은 불과 몇 년 전 강남 일대의 고급 부동산을 문자 그대로 싹쓸이했던 중국의 신흥 부유층과 자산가들입니다. 그들이 처음 이 거리에 등장했을 때의 모습은 아직도 많은 부동산 관계자들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집의 구조나 채광, 학군 같은 세세한 조건들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엄격한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에 묶여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주춤거릴 때 그들은 대출조차 필요 없다는 듯이 막대한 현금을 동원해 최고가 매물들을 거침없이 사들였습니다. 마치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고르듯 그들에게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는 가장 안전하고 매력적인 수집품이자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서울이라는 도시는, 더 정확히 말해 강남이라는 구역은 베이징의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난 완벽한 여교의 금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오만하고 여유 넘치던 그들을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로 만들어버린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표면적인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어서, 혹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취득세와 보유세를 올리고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쉽게 단정짓습니다. 물론 그런 요인들이 매수 심리를 위축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단지 세금 몇 푼이나 약간의 시세 차익 감소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방향을 틀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강남의 부동산을 헐값에 던지고 있는 진짜 이유는 한국 시장의 매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진실은 훨씬 더 어둡고 거대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강남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탈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신한 이 다급한 매도 행렬은 그들이 강남이라는 안전금고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본진인 중국 대륙 내부에서 거대한 불길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국에서 닥쳐온 치명적인 유동성 위기, 즉 숨통을 조여오는 끔찍한 현금 가뭄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금고를 스스로 부수고 있는 중입니다. 강남에서의 수억 원 손해는 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피가 돌지 않아 괴사해 가는 고국의 사업체와 자산을 살리기 위해 강남의 아파트는 이제 비상시에 유리를 깨고 돈을 꺼내야만 하는 거대한 현금 인출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현재 강남 한복판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 시장의 조정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벌 지정학적 지진과 거시경제의 붕괴가 만들어낸 거대한 자본의 강제적 후퇴 현장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자본의 신화가 붕괴되는 첫 번째 파열음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고 처절하게 도망치듯 빠져나가는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들이 처음 이 땅에 발을 들였던 그 순간, 그 누구도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었던 거대한 현금 가방을 들고 마치 점령군처럼 강남으로 몰려들었던 바로 그 기묘한 호황기의 시작점으로 말입니다. 시간을 몇 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이 이른바 차이나 머니의 거대한 해일에 휩쓸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런던의 유서, 깊은 저택, 밴쿠버의 고급 빌라, 시드니의 해변가 주택들이 속속 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일은 당연하다는 듯이 바다를 건너 서울,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불빛이 반짝이는 강남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인들의 강남 아파트 쇼핑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들은 낡은 여행 가방에 현금을 가득 채워오거나 상상하기 힘든 거액을 단번에 송금하며 한국인들에게 깊은 좌절감과 묘한 경외심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품어야 할 질문은 그들이 얼마나 많이 샀는가가 아닙니다. 왜 하필 강남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충분히 합리적이었습니다. 서울은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비행기로 불과 2시간 거리에 있는 물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대도시입니다. 게다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훌륭한 교육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밤거리를 마음 놓고 활보할 수 있는 치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녀를 유학 보내거나 휴식과 의료 관광을 즐기기에 강남만큼 완벽한 조건을 갖춘 곳은 아시아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액수의 자본이 단지 좋은 학군과 편리한 병원만을 위해 움직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정학적 자본 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셈입니다. 중국의 신흥부유층과 자산가들에게 강남의 콘크리트 덩어리는 단순한 주거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일종의 생존 장치에 가까웠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유례없는 속도로 팽창하며 막대한 부가 창출되었지만 그 부를 소유한 이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지울 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이라는 거대하고 절대적인 권력 체제 아래에서는 오늘 내가 쌓아 올린 천문학적인 자산이 내일 아침 정책의 변화나 예기치 못한 규제로 인해 하루아침에 묶이거나 증발할 수 있다는 근원적인 공포가 존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국가의 통제력이 닿지 않는 철저하게 분리된 안전한 도피처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의 강남은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사유재산이 강력하게 보호되는 법치국가이면서 동시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깊게 연결되어 있는 곳, 그러면서도 언제든 쉽게 오갈 수 있는 지리적 이점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를 수십억 원을 주고 매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투기를 넘어선 정치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경 너머에 마련해둔 튼튼한 안전 금고였고 위기 시에 언제든 기대어 쉴 수 있는 가장 견고한 콘크리트 형태의 생명보험이었던 셈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좋지만 설령 오르지 않더라도 자산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는 충분히 가치 있는 비용 지불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불안감이 만들어낸 피난처를 향해 거대한 자본은 강박에 가까운 속도로 서울의 노른자위 땅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강남의 집값은 비정상적인 열기를 뿜어내며 치솟았고 한국 사회는 이 기형적인 현상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매끄러운 자본의 흐름 이면에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커다란 모순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자국민의 외화 반출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송금 한도는 턱없이 낮았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매입 대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빼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그 엄청난 액수의 자본을 황해 넘어 한국으로 고스란히 옮겨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막대한 현금 가방이 국경을 넘기 위해 그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매우 위험하고 은밀한 마술을 부려야만 했습니다. 중국의 엄격한 외환 통제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국가의 허락 없이 개인이 대규모 자본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철저하게 가로막혀 있습니다. 규정된 연간 외환 송금 한도는 보통 수천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의 금액으로는 강남의 평범한 아파트 전세금의 일부조차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수십억, 때로는 100억 원이 넘는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은행 창구를 통하는 방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액수의 돈은 도대체 어떤 경로를 거쳐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일까요? 이 지점에서 자본의 탐욕이 만들어낸 은밀하고 기형적인 지하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고전적이고 널리 쓰인 수법은 이른바 환칙이라고 불리는 불법 외환 거래였습니다. 이것은 국경을 넘는 실제 자금의 이동 없이 양국의 점조직처럼 퍼져 있는 지하 조직을 통해 돈을 맞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중국 현지에서 브로커에게 막대한 위안화를 현찰로 넘기면 한국에 있는 다른 브로커가 그에 상응하는 원화 현금을 한국의 계좌로 꽂아주거나 아예 사과 상자에 담아 건네는 식입니다. 정부의 감시망을 완벽하게 우회하는 이 암흑의 네트워크는 신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대한 범죄 카르텔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했지만 안전한 도피처가 절실했던 자산가들에게 그 정도의 비용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입장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역 거래를 위장한 방식도 동원되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를 세운 뒤 허위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대금을 송금하는 수법은 꽤나 정교했습니다. 기업 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된 이 자금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국경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 시장이 이들의 새로운 송금 루트로 각광받았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막대한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한국의 거래소로 전송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은 자금의 꼬리를 자르는 가장 완벽하고 현대적인 돈 세탁 수단이 되었습니다. 흔적 없이 국경을 넘은 디지털 정보가 서울의 심장부에서 막대한 현찰로 둔갑하는 마법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자금 조달의 결과로 강남 부동산 시장에는 기막힌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서류상으로 강남의 수십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와 최고급 빌라를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소유주들 중 상당수는 한국 내에서 뚜렷한 소득 증빙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막 20대가 된 유학생이나 한국에 일하러 온 평범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름으로 강남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거래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진짜 소유주는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호화로운 사무실에 앉아 있고 그들의 지시를 받는 대리인들이 한국에서 유령처럼 거래를 주도했습니다. 쥐르주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강남의 부동산 시장이면에는 이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돈과 출처를 세탁한 유령 같은 자본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거대한 지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통제를 비웃으며 자본 스스로가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경이롭고도 섬뜩한 마술이었습니다. 막대한 위안화는 보이지 않는 전파와 음지의 네트워크를 타고 대한민국의 심장부로 흘러들어와 가장 단단한 콘크리트 성벽으로 변신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금융 시스템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작동했고 그들은 강남이라는 안전금고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자본의 이동을 막으려는 국가의 권력과 그 권력을 피해 달아나려는 자본의 은밀한 술래잡기에서 승리는 온전히 자본의 몫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정교한 마술은 아무런 문제 없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의 고향인 중국 대륙의 하늘 위로 먹구름이 몰려들고 그토록 믿었던 거대한 대륙의 경제가 내부에서부터 붕괴의 파열음을 내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일원국 대륙의 경제가 수십 년 동안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가장 강력한 종교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은 결코 하락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믿음, 즉 부동산 불패 신화였습니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 경제의 경이로운 폭주를 견인한 핵심 엔진은 다름 아닌 아파트와 빌딩을 짓는 건설 경기였습니다. 지방정부는 땅을 팔아 막대한 재정을 채웠고, 개발업체들은 은행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 빚으로 마천루를 쌓아 올렸으며, 평범한 시민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직 기초 공사조차 끝나지 않은 아파트의 분양권에 앞다투어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한 배를 타고 질주하는 끝없는 팽창의 수레바퀴였습니다. 자고 나면 2배, 3배로 뛰어오르는 집값 앞에서 이 거대한 다단계 같은 시스템이 언젠가 무너질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 축제가 영원할 것이라고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팽창하는 풍선은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빚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의 꼭대기에서 마침내 둔탁한 파열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아쇠를 당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정부 스스로였습니다. 지나친 부채주도 성장의 위험성을 깨달은 베이징의 지도부가 이른바 세계의 붉은 선이라는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꺼내들며 돈주를 통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돈의 흐름이 막히자 중국 부동산 업계의 거인 헝다그룹이 가장 먼저 붕괴했습니다. 문어발식 확장과 감당할 수 없는 부채, 짓눌려 거대 기업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자 대륙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헝다의 추락은 단순한 기업 파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비구이 위안을 비롯한 다른 대형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로 이어졌습니다. 짓담한 아파트 현장이 유령 도시처럼 방치되었고, 평생 모은 돈을 밀어넣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절망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가의 강력한 통제력으로도 시장에 번지는 근원적인 공포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단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고 내수 소비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고 고용을 줄였습니다. 경제 전체의 활력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무서운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대륙을 뒤덮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서 과거처럼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 해도 이미 빚의 수렁에 빠져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시장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넘쳐나던 시중의 현금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말라버렸습니다. 은행은 기업들에 대한 대출의 문을 차갑게 걸어 잠갔고, 만기가 돌아온 빚을 갚지 못해 흑자를 내고도 부도를 맞는 알짜 기업들마저 속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던 부동산 신화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 그것은 주변의 모든 현금 흐름을 무자비하게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로 돌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거대한 파멸의 블랙홀 앞에서는 억만장자라 불리던 신흥재벌들도,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며 수십 개의 공장을 돌리던 거물급 기업가들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은행에 갚아야 할 어음을 막지 못하면 평생을 바쳐 일군 기업이 공중분해되고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미래의 청사진이나 당 간부와의 두터운 인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줄 기업의 심장에 다시 피를 돌게 할 현금뿐이었습니다. 대륙 내부의 모든 자금이 말라붙으니 끔찍한 현금 가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들의 절박한 시선은 자연스럽게 국경 너머를 향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붕괴의 블랙홀이 형성되자 그것은 바다 건너 해외에 겹겹이 숨겨두었던 자신들의 비밀 금고를 향해 다급한 구조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요청의 최전선에 바로 서울의 심장, 강남이 있었습니다. 고국의 공장 가동이 멈추고 은행의 빚, 독촉이 빗발치는 숨막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기를 넘긴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파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엄격한 중국의 법체계 안에서는
자산이 모두 국가에 동결되며 최악의 경우 경제사범으로 몰려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끔찍한 생존의 갈림길에선 중국의 사업가들과 신흥자산가들에게 바다 건너 서울 강남에 묻어둔 최고급 아파트는 더 이상 우아한 수집품이나 든든한 노후 대비용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장 심폐소생술을 위해 투여해야 할 아드레날린이자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때 주저없이 유리를 깨고 꺼내 써야만 하는 비상용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테헤란로 한복판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기이한 급매물들의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수억 원을 낮춰도 좋은, 이 당장 현금으로 살 사람을 찾아달라고 애원하듯 재촉하는 이들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거시적인 전망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강남 아파트의 미래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상하이와 선전, 베이징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본진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한국인 투자자라면 수억 원, 많게는 1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면서 집을 던진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버티면 결국 오른다는 굳건한 학습 효과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사의 기로에선 그들의 계산법은 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남 급매물 사태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입니다. 그들에게 강남 아파트 가격의 20% 손실은 본국에서 모든 것을 잃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값싼 대가입니다. 당장 현금 수백억 원을 수혈하지 못해 회사가 부도 처리되고 전 재산을 압류당하는 끔찍한 파국에 비한다면 서울에서 20억 원을 손해보고 팔아치우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손절매이자 가장 훌륭한 위기관리인 셈입니다. 그들에게 강남의 부동산은 이익을 남기기 위한 투자 철학이보다는 애초에 이런 치명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생명줄로 쓰기 위해 비축해둔 일종의 비자금 탱크였습니다. 이제 대륙의 자금 가뭄이 극에 달하자 그 탱크의 밸브를 열어 필사적으로 자국으로 현금을 역송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 막대한 위안화를 한국의 아파트로 바꾸기 위해 동원되었던 음지의 환치기, 네트워크와 가상의 화폐 루트는 이제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맹렬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강남의 아파트를 처분해 만든 원화 현금을 다시 위안화나 달러로 세탁하여 중국 내부로 수혈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이어졌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조용하게 현금을 회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에 그들은 강남 부동산 시장의 가격 방어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매물을 던졌습니다. 한 명의 절박한 매도자가 시세를 무너뜨리면 그 소문은 또 다른 절박한 자산가들을 자극해 더 낮은 가격의 투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철옹성 같던 강남의 호가창이 이방인들의 생존 투쟁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다급한 탈출극은 자신들의 계획처럼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손해를 감수하며 매도 버튼을 누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본국의 거대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급히 강남의 금고문을 열고 달려가는 그들의 발목을 낚아채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짓누르는 압박은 단지 바다 건너 고향에서만 불어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외국인 자본의 무법 질주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기만 했던 서울에서 기나긴 침묵을 깬 한국 정부의 서늘한 칼날이 조용히 그들의 목밑까지 다가와 있었던 것입니다. 강남이라는 거대한 덫이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차이나 머니가 강남을 폭격하듯 쓸어 담던 시절 한국 정부의 대응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내국인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옥죄고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매기며 겹겹이 규제의 장벽을 쳤지만 외국인 자본 앞에서는 그 모든 방어막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한국의 금융당국은 외국인이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오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을 들고 와서 집을 사는 행위를 통제할 법적 권한도 감시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국인은 10억 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은행 문턱이 닳도록 서류를 떼고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했지만 외국인은 가방에 현금만 가득 채워오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강남의 노른자 위 아파트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이 기형적인 역차별은 그들에게 한국을 단순한 자본의 도피처를 넘어선 완벽한 투기 천국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자본의 유린을 영원히 방관하지 않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긴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비판 여론이 한계치를 넘어서자 마침내 서울의 기류가 서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방치했던 외국인 부동산 투기의 허점을 정조준하고 강력한 족쇄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국인 자금 출처에 대한 강도 높은 기획조사가 전방위로 펼쳐졌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 그리고 금융당국까지 나서서 불법 환칙이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우회 투자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적발된 이들에게는 가차없는 세금 폭탄과 부동산 처분 명령, 심지어 고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 강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검은 돈을 세탁해주던 친절한 금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급격한 전환은 강남의 은신처를 마련했던 중국 자본에게 뼈아픈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과거 그들을 강남으로 불러들였던 가장 큰 매력, 즉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 느슨한 감시망이 이제는 그들의 목을 옥죄는 가장 무서운 덫으로 돌변해버린 것입니다. 불법적인 경로로 돈을 들여와 차명으로 집을 샀거나 편법을 동원했던 이들은 한국 수사당국의 그물망이 좁혀오자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보유세, 인상기조로 인해 매년 감당해야 하는 세금의 무게도 엄청나게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자금의 꼬리를 바려 자산 전체가 한국 정부에 의해 동결되거나 그 정보가 중국 본토의 공안에게까지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치명적인 리스크였습니다. 은밀하게 묻어두었던 비자금이 백일하에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서둘러 집을 처분하고 흔적을 지워야만 하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결국 본국에서는 끔찍한 현금 가뭄이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한국에서는 정부의 서늘한 칼날이 턱 밑까지 다가오는 완벽한 진퇴양난의 늪에 빠진 셈입니다. 자본의 안전한 피난처였던 강남 아파트는 이제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지 않으면 소유자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 있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수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체면을 버린 채 미친 듯이 급매물을 쏟아내는 배경에는 이처럼 양쪽에서 좁혀오는 피말리는 압박이 존재했습니다. 법의 테두리가 촘촘해지고 현금마저 고갈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부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짐이자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완전한 절망으로 밀어넣은 것은 단지 국가의 규제 정책만이 아니었습니다. 법과 제도의 압박을 어떻게든 헐값매각으로 견뎌낸다 하더라도 이들은 강남 한복판에서 자신들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훨씬 더 거대하고 무자비한 힘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법망을 조이는 국가의 권력보다 더 차갑고 인간의 탐욕보다 더 냉혹한 자본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무기가 그들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본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칼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손에 쥔 이들이 국가의 규제와 본국의 자금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때 그들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은 것은 다름 아닌 거대한 금리의 역전과 요동치는 환율의 파도였습니다. 한때 저금리의 풍요 속에서 거침없이 팽창하던 자본의 축제는 끝이 났고 이제는 빌린 돈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냉혹한 계산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는 자산시장의 문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가자동으로 증식되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매달 빠져나가는 막대한 이자 비용과 보유 비용이 자산가치 상승분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 사이의 복잡한 금리 차이는 강남에 투자한 중국 자본에게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며 글로벌 자금을 빨아들이자 한국 역시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경기 침체에 빠진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낮추며 시장에 돈을 풀려 애를 썼습니다. 이 기묘한 불균형 속에서 원화와 위안화의 가치는 요동쳤고 달러 대비 자산 가치를 유지하려는 국제 자본의 생존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중국 자산가들에게 강남의 아파트는 이제 수익을 내는 효자가 아니라 매달 엄청난 관리비와 세금, 그리고 기회비용을 갉아먹는 거대한 구멍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변수입니다.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부동산 투자의 최종 성적표는 원화가 아니라 위안화 혹은 달러로 매겨집니다. 설령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제자리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원화 가치가 위안화에 비해 떨어지거나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다면 그들의 실질 자산은 앉은 자리에서 증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지는데 요동치는 환율 시장에서 자산을 원화라는 형태의 무거운 콘크리트에 묶어두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언제든 현금화하여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이지. 팔고 싶을 때 즉시 팔 수 없는 덩치, 큰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강남의 아파트가 더 이상 안전금고가 아니라 동결된 자산이라는 서늘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부동산은 상승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방패가 되지만 하락기와 위기의 순간에는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클릭 한 번으로 현금화할 수 없는 부동산의 태생적 한계가 현금 한 푼이 아쉬운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 것입니다. 수억 원의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당장 현금을 확보해 달러로 바꾸거나 본국의 부채를 갚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기약하며 강남의 아파트를 붙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냉정한 계산이 끝났습니다. 자본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가 가리키는 생존의 방향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이렇게 냉혹한 자본의 논리가 강남의 밤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자 시장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한두 명의 절박한 매도자가 던지는 매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살피며 누가 먼저 탈출구에 도달하느냐를 두고 벌이는 잔인한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나보다 옆집 사람이 먼저 집을 싸게 내놓기 전에 내가 먼저 던져야 한다는 공포. 즉, 하락장에서의 포모 현상이 중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자금 회수를 넘어선 시장 전체에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연쇄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들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하기만 합니다. 화려한 외벽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은 외부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며 그들만의 견고한 성을 유지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성벽 안쪽, 눈에 보이지 않는 정부의 망 위에서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재계 엘리트들과 거물급 자산가들이 모인 은밀한 소통 채널에서는 이미 한 차례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강남의 어느 아파트가 유망한지, 어떤 펜트하우스가 매물로 나왔는지를 공유하며 불을 과시하던 위챗 단체 대화방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오가는 가장 절박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내놓으면 누가 사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가장 빨리 현금을 뺄 수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다. 정보의 최전선에 서 있는 자들이 느끼는 본능적인 생존 신호에 가깝습니다. 정보의 최전선에 서 있는 자들이 도능적인 중국이라는 거대하고 폐쇄적인 시장에서 살아남아 막대한 부를 일군 이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예민한 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풀이 먼저 눕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 명의 거물급 투자자가 강남의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면 그것은 시장 전체에 보내는 일종의 조종이나 다름없습니다. 대장이 움직였다. 이제는 도망쳐야 할 때다.
라는 암묵적인 신호가 엘리트들 사이에서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른바 하이엔드 자산가들 사이에 집단적 후퇴가 시작된 셈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의 심리적 임계점입니다. 강남부동산은 그동안 이들에게 무너지지 않는 안전자산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유동성이 매우 낮은 자산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수십억, 수백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는 주식처럼 클릭 한 번으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탈출구는 좁고 나가려는 사람은 한꺼번에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먼저 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은 그나마 제값을 받거나 약간의 손해로 끝낼 수 있지만 뒤처지는 사람은 닫히는 문 앞에서 모든 자산이 묶이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트일수록 이 탈출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체면을 버리고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 매물을 던지는 행위는 사실 가장 영리한 자들이 가장 먼저 취하는 생존 전략인 것입니다. 공포의 전염은 매우 빠르고 폭력적입니다. 처음에는 자금난에 처한 몇몇 사업가들이 시작한 금매였지만 이제는 자금 여력이 충분한 자산가들마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현금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믿음이 깨지는 순간 자신이 가진 자산이 고립된 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사줄 한국의 매수세가 위축되고 중국 동료들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이 콘크리트 덩어리는 더 이상 부의 상징이 아닌 거대한 부채의 증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라는 얇은 얼음 위에 세워진 강남의 차이나 머니 신화는 그 얼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자마자 순식간에 붕괴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강남 부동산 시장이 가진 근본적인 약점을 파고드는 일대 사건입니다. 그동안 강남의 가치를 떠받쳤던 것은 강남은 무조건 오른다는 한국인들의 믿음과 강남은 안전한 해외 금고다라는 중국인들의 욕망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쪽 축인 중국 자본이 공포에 질려 무너져 내리며 그동안 숨겨져 왔던 시장의 균열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자산가가 던진 매물은 단순한 매매 건수 하나로 기록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만 명의 잠재적 투자자들이 느끼는 환멸과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이제 이 연쇄 반응은 단순히 서울의 몇몇 동네를 넘어 황해를 건너온 자본이 닿았던 모든 곳으로 번져나가며 거대한 마침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묘하고도 다급한 대규모 이탈은 결코 서울이라는 도시에만 국한된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지도를 펼치고 시야를 황해 넘어 그리고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넓혀보면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자본 이동의 썰물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도쿄의 로폰기와 주변 최고급 맨션들, 싱가포르의 화려한 센토사 섬, 그리고 런던의 유서, 깊은 부유층, 주거지역에 이르기까지 한때 중국의 거대 자본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가며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았던 세계 부동산의 핵심 요충지들마다 지금 강남과 정확히 똑같은 파열음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주요 도시의 시장들은 맹렬하게 밀려드는 거대한 자본의 해일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이 쏟아붓는 막대한 현금은 지역 경제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는 것처럼 보였고 현지 부동산 가격을 끝없이 밀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겉으로는 외국인의 투기 세력을 우려하는 척했지만 내심 자국의 자산 가치를 부풀려주는 이 달콤한 외부의 바람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물이 영원할 수 없듯이 자본의 썰물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무자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본토의 경제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자금줄이 마르기 시작하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거대한 자본의 촉수들이 일제히 본국을 향해 황급히 거두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국가의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을 매각하는 현상을 넘어섭니다. 지난 10수년간 전 세계 자산 시장을 지탱해온 가장 중요한 기둥 하나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무한할 것만 같았던
대륙 자본의 팽창 시대가 저물어가는 이 중대한 변곡점 위에서 그동안 그 자본에 기대어 축제를 벌였던 각국의 도시들은 이제 고통스러운 금단 현상을 겪어야만 합니다. 외부 자본으로 한껏 부풀어 올랐던 자산의 거품이 서서히 혹은 급격하게 꺼지는 과정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뼈아픈 시련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도쿄에서는 자본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미 매수 심리는 차갑게 식어버렸고, 싱가포르 정부는 강력한 세금 규제로 투기를 통제했다고 자부했지만 오히려 그 규제 때문에 자본의 이탈이 더욱 가속화되는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막대한 취득세를 내고서라도 진입하려 했던 과거의 맹목적인 자본은 이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런던의 최고급 주택가에는 주인을 찾지 못해 먼지만 쌓여가는 빈집들이 늘어나며 부동산 중개인들의 한숨소리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외부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겨진 거대한 자산 가치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몰라 깊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구원자를 기대할 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자본의 썰물 앞에서 한국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강남이라는 철옹성 안에 겹겹이 쌓여있던 외부 자본의 흔적들이 서서히 걷히고 나면 그 자리에는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수십억 원의 현금 뭉치를 들고 강남의 집값을 쥐락펴락하던 이방인들이 앞다투어 떠나고 난 빈자리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서늘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가치가 아니라 외부의 돈이 불어넣은 환상에 취해 있었다는 뼈아픈 자각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거품이 거친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시장의 심판만이 남기 마련입니다. 거대한 자본이 만들어낸 맹목적인 상승의 신기루가 흩어지고 난 뒤 마침내 한국인들은 그동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생태계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테헤란로의 빌딩 숲 사이로 여전히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제와 다를 바 없이 평온해 보입니다. 강남이라는 거대한 욕망의 용광로는 외부에서 불어온 매서운 칼바람에 잠시 흔들렸을지언정 결코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탈출해야 한다며 시장에 쏟아져 나온 그 다급한 급매물들도 시간이 지나고 가격이 시장의 요구에 맞게 충분히 내려가면 결국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텅 빈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불빛은 조만간 다시 켜질 것이고 멈춰섰던 강남의 거리는 다시금 고유의 활기를 띨 것입니다. 현상만 놓고 보면 이것은 그저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또 한 번의 사이클에 불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거대한 자본의 엑소더스에서 진정으로 목격한 것은 단순한 집값의 등락이나 특정 지역의 일시적인 침체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할 것만 같았던 하나의 거대한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묵시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막대한 현금 다발과 압도적인 경제력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규제와 국경을 무력화시키고 세상 어디서든 완벽한 안식처를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한 자본의 착각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수십억 원을 지불하고 콘크리트 성벽을 사들이면 자신들의 등에 꽂히려는 것, 시경제의 위기와 정치적 리스크마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의 파산 선고였습니다. 중국의 거물급 자산가들은 강남의 가장 크고 화려한 아파트 뒤에 자산을 숨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맹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단한 성벽도 지정학적 위기와 글로벌 금리의 역습, 그리고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파도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안전한 금고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도시의 가장 높은 층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안전이란 결국 자산이 바탕을 두고 있는 국가와 경제 시스템 자체의 내재적인 안정성에 달려있다는 뼈아픈 진리를 그들은 수억 원, 수십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치르고 나서야 온몸으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단단하고 화려한 껍질을 둘렀어도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붕괴의 전조를 막아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강남의 텅 빈 자리는 머지않아 다시 한국의 자본으로 혹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욕망들로 서서히 채워질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그랬듯 고통스러운 조정기를 거친 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자금의 출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맹목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정체불명의 뭉칫돈이 폭력적으로 밀려들던 무한 팽창의 시대는 이제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철저하게 분절되고 있으며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는 신냉전의 기류 속에서 각국의 지정학적 경계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두껍게 그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이 마음대로 국경을 넘나들며 도피처를 찾던 낭만적인 세계화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거리에 은밀하게 나붙었던 다급하고 절박한 금매 안내문들은 조만간 모두 떼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그런 엄청난 이탈이 있었냐는 듯 다시 일상적인 호가창을 들여다보고 새로운 대출 규제와 금리 변화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지정학적 썰물이 휩쓸고 지나간 텅 빈 해변 위에는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묵직하고도 근원적인 질문 하나가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차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국가 간의 금융장벽이 요새처럼 높아져만 가는 이 냉혹한 단절의 시대에 과연 국경을 잃고 떠도는 그 막대한 자본들이 마음 놓고 숨을 수 있는 완벽한 안전지대라는 것이 지구상에 단 한 곳이라도 남아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절대적인 안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탐욕스러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하고 매혹적인 신기루일지도 모릅니다.